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에만 약 1억 개의 블랙홀이 떠돌고 있습니다.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이 괴물들은 별을 집어삼키고 은하 전체를 뒤흔들고 시공간 자체를 찢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주 최악의 포식자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는 고작 3개입니다. 질량, 전하, 회전. 이게 전부예요. 인간의 얼굴 하나를 묘사하려면 수천 개의 단어가 필요한데 은하 중심의 도살인 태양 수십억 배짜리 괴물은 3단어면 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기괴한 단순함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 표면을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년 동안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크레이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걸 정확히 묘사하려면 각 크레이터의 위도와 경도, 크기를 전부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수천 개의 숫자가 필요해지고 화학 성분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로 늘어나죠. 행성은 더 복잡하고 별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성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달라요. 어떻게 만들어졌든 뭘 집어삼켰든 은하 중심에 있든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딱 3개의 숫자로 완벽하게 정의됩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보면 블랙홀이 형성되는 방식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중심핵이 붕괴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수십억 년에 걸쳐 가스와 먼지를 천천히 빨아들이며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블랙홀들과 충돌해서 합쳐질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우주의 모든 문명이 기록한 모든 정보와 모든 백과사전을 블랙홀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질량, 전하, 회전이라는 3숫자만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블랙홀이 자기 과거를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둔 건지 이 질문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의외로 200년도 더 전이에요. 1780년대 영국의 시골 성당에서 사제로 일하던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성공의 사제직은 꽤 여유로웠거든요. 큰 집에 하인들이 있고 젊은 부제들이 예배와 신방을 대신 해주니까 원하면 얼마든지 생각에 빠질 시간이 있었죠. 미첼은 그 시간을 우주에 대한 사색으로 채웠습니다. 뉴턴이 100년 전에 발표한 만유인력 법칙을 곱씹으면서 빛에도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궁금해했어요. 뉴턴은 빛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력이 이 입자들도 잡아당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미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구에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데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약 11km입니다. 달은 초속 2.4km 정도로 낮고 목성은 거의 60km에 달하고 태양은 617km나 되죠. 그런데 만약 어떤 천체가 너무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첼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천체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으니 우리 눈에는 완전히 어둡게 보일 거라고요. 중력적으로는 엄청나게 무거운데 빛은 전혀 내뿜지 않는 검은 천체, 이게 바로 블랙홀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미첼의 아이디어는 너무 앞서갔어요. 당시에는 그냥 흥미로운 수학적 장난감 정도로 여겨지고 150년 동안 서랍 속에 묻혀 있었죠. 이 서랍이 다시 열린 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였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상 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는데 방정식이 10개나 되고 엄청나게 복잡해서 아인슈타인 본인도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슈바르츠 실트는 가장 단순한 상황, 그러니까 점처럼 집중된 질량 주위의 구형 대칭 시공간을 가정하고 계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얻은 답에는 기묘한 특성이 있었는데 질량 중심에서 특정 거리에 도달하면 방정식의 일부 항이 0이 되거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이 특별한 거리를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여도 이 경계를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문이죠. 지평선 바깥에서는 빛이 블랙홀의 중력을 이기고 탈출할 수 있지만 지평선을 넘는 순간 물리법칙 자체가 탈출을 금지합니다. 지평선 안쪽에서는 시간이 항상 블랙홀 중심을 향해 흐르기 때문에 중심으로 떨어지는 걸 피하는 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요. 태양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약 3km입니다. 지구는 1cm도 안 되고 사람은 원자핵보다도 작은 10⁻23승미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떤 물체든 충분히 압축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밀도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중력이 필요하죠. 슈바르츠 실트가 얻은 답은 1915년에 나왔지만 미첼의 아이디어처럼 반세기 동안 수학적 호기심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자역학이 물리학계를 휩쓸던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중력과 상대성 이론은 변두리 취급을 받았거든요.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1960년대 초에 참석한 중력학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험이 없으니 뭘 배울 수가 없고 뛰어난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없으니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만 득실거린다고요. 혈압에 안 좋다고까지 했죠.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펠로즈가 등장했고 관측적으로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X선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했거든요. 호킹의 인생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1942년에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21살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진단 후 18개월 정도 산다고 알려진 병이었지만 호킹은 76세까지 살면서 현대 물리학의 아이콘이 됐어요. 어쩌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자각이 그를 더 치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옥스퍼드에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도 1등급을 받았던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거든요. 호킹과 펠로즈가 함께 증명한 정리는 블랙홀 연구의 기초가 됐습니다. 중력 아래에서 물질 입자들이 가까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서로 튕겨나가며 흩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킹과 펠로즈는 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물질은 반드시 붕괴하고 그 붕괴의 종착점은 시공간의 특이점, 즉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직관이나 희망이 아니라 증명이었죠. 이들은 또한 펠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개발해서 시공간의 인과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빛은 항상 45도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어떤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같은 시기에 관측 쪽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주에 올라간 X선 망원경이 하늘을 찍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에너지 X선원이 발견됐거든요. 특히 100조짜리 X1이라는 천체가 주목을 받았는데 아주 작은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X선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강력한 X선 방출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가열되는 것 뿐이었어요. 1970년대에 100조짜리 X1이 블랙홀로 확인된 이후 수많은 블랙홀이 발견됐고 2015년에는 두 블랙홀이 충돌하며 방출한 중력파가 라이고 관측소에서 직접 검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1억 개의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요. 자, 여기서 다시 세계의 숫자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블랙홀 답을 연구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휴바르츠 실트해는 질량만 있는 가장 단순한 블랙홀이었고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렘 해는 전하까지 포함했고 1963년에 뉴질랜드의 로이커가 발견한 커해는 회전하는 블랙홀을 묘사했죠. 발레리나를 상상해보세요.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만약 이 발레리나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팔을 붙이는 순간 블랙홀이 된다면 그 회전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블랙홀 자체의 가군동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도 결국 질량, 전하, 가군동량 세 가지로 환원됐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유일성 정리라는 걸 증명했는데 블랙홀은 오직 이 세 가지 성질로만 완전히 특징 지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는 이걸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요약했습니다. 퀘이사는 묘사하려면 수조 개의 숫자가 필요하고 별은 평생에 걸쳐 극적으로 진화하고 작은 소행성도 수천 년의 우주 여행으로 생긴 상처들이 있는데 블랙홀은 깔끔하게 세 숫자면 끝이라니 정말 기묘하죠. 이 단순함 뒤에는 불편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홀에 뭔가를 던져 넣으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바로 연력학입니다. 비행기 객실을 생각해보세요. 객실에는 특정 온도와 압력의 공기가 차 있는데 우리는 온도와 압력이라는 몇 개의 숫자만으로 이 공기를 설명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체 분자들이 이리저리 튕기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온도가 높다는 건 분자들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고 압력이 높다는 건 분자들이 벽에 더 세게 부딪힌다는 뜻이죠. 열역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내부 배열의 총 개수를 측정한 거예요. 같은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면서 분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하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 과정은 절대로 거꾸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만약 당신의 이론이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난다면 희망이 없으니 깊은 굴욕 속에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 존 휠러의 대학원생이었던 제이컵 베켄슈타인이 흥미로운 생각을 했어요.
뜨거운 차와 차가운 차를 섞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섞인 차를 블랙홀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은 뭐든 삼키고 아무것도 내뱉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차가 가진 엔트로피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건데 이건 제2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베켄슈타인의 결론은 블랙홀 자체도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차를 던져 넣으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정확히 그만큼 증가해서 제2법칙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무엇에 비례할까요? 베켄슈타인과 호킹이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사건 지평선의 표면적에 비례했어요. 부피가 아니라 면적이요. 보통 기체의 엔트로피는 부피에 비례하거든요. 풍선이 크면 분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블랙홀은 달랐습니다. 마치 블랙홀의 모든 정보가 내부 부피가 아니라 표면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이게 나중에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심오한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있다면 온도도 있어야 해요. 고전 열역학에서 온도는 에너지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율의 역수로 정의되거든요. 호킹이 블랙홀 엔트로피 공식에 이 정의를 적용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를요. 큰 블랙홀은 차갑고 작은 블랙홀은 뜨겁습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전형적인 항성 블랙홀은 약 10억 분의 1도 정도로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지만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질량을 점 하나로 압축한 극소 블랙홀이 있다면 수천억 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질 거예요. 뜨거운 물체는 열을 방출합니다. 손을 불 가까이 대면 뜨거운 걸 느끼는 건 불에서 나온 광자들이 피부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블랙홀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 아니었나요? 이 모순을 해결한 게 호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호킹 복사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완전히 텅 빈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에너지를 잠깐 빌려서 입자 쌍을 만들었다가 금방 갚으면 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평선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떨어진 입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쌍이 재결합해서 에너지를 갚을 수가 없죠. 이 빌린 에너지는 블랙홀이 대신 갚아야 하고 그만큼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듭니다. 바깥으로 튀어나간 입자는 멀리 우주로 날아가요. 이게 호킹 복사입니다. 블랙홀에서 실제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 때문에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꾸준히 질량을 잃으면서 결국 완전히 증발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깁니다.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방출되는 복사는 완벽하게 무작위적이에요. 블랙홀에 뭘 던져 넣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고 나면 원래 들어갔던 모든 백과사전과 모든 데이터의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블랙홀이 이 원칙을 깨트린다면 물리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역설이에요. 이 역설을 풀 실마리가 아까 말한 이상한 성질에서 나왔습니다. 블랙홀 엔트로피가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깊이 파고들면서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놀라운 아이디어에 도달했어요. 3차원 공간의 물리학이 2차원 표면의 정보로 완벽하게 인코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에 담긴 정보로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중력이 있는 고차원 이론과 중력이 없는 저차원 이론이 사실은 같은 이론을 다른 언어로 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홀로그래픽 원리가 맞다면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지평선 표면에 어떤 형태로든 저장되는 겁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내뿜는 호킹 복사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아직 그 복잡한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부 물리학자들은 호킹 복사의 모든 광자들이 아주 미묘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그 얽힘 속에 원래 정보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1995년에 앤드루 스트로밍거와 쿰른 바파라는 물리학자들이 끈이론을 이용해서 특별한 종류의 블랙홀에 대해 엔트로피를 미시적으로 계산하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 우주와는 다른 5차원 공간에서 특별한 대칭성을 가진 블랙홀이었지만 끈이론의 브레인이라는 확장된 물체들이 어떻게 배열될 수 있는지 세어봤더니 호킹의 엔트로피 공식과 정확히 일치했죠. 수학적으로 단순화된 세계에서지만 블랙홀 내부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처음으로 계산해낸 겁니다. 실제 우주의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 같은 계산을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라는 희망을 주는 결과였어요.
결국 블랙홀은 200년 전 영국 시골 성당의 사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괴하고 훨씬 심오한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중력과 양자역학과 열역학이 만나는 교차점에 서 있는 이 괴물들은 시공간의 본질, 정보의 운명, 우주의 궁극적 구조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어요. 세 개의 숫자로 완전히 설명된다는 단순함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미시 상태가 숨어 있고, 그 미시 상태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겁니다. 어쩌면 우주 자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이고, 우리가 보는 3차원 현실은 어딘가 먼 경계면에 적힌 정보의 투영일지도 몰라요. 블랙홀은 그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검고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 구멍 속에 가장 깊은 물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